폰 미친 주가 아닐까. 엔비디아 주식 있다, 없다? 과감하게 말씀드리면 한 1,200달러까지도 가지 않을까. 올 봄에 매도. 올 봄에 올 매도. 여름에 매도. 올. 최근 메타의 CEO 마크 저커버거가 우리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네. 빅테크 기업에 내노라 한 사람들이 우리 한국을 연이어 방문하고 있는데요. AI 반도체 시장의 천상천하 유아 독전 시대를 연 엔비디아의 독주에 제동을 걸려는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협조를 구해서 AI 자체 칩을 만들겠다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올해 단연코 전 세계적인 화두는 AI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런데 고도의 AI 서비스를 개발하려면 반도체 수급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반도체 기업들과 동맹을 맺으려는 글로벌 기업들 간의 합종 연행이 앞으로 더욱더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우리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며 또 그 과정에서 어디다 투자하면 되는지 네.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님, IS의 이지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먼저 오늘 화두를 엔비디아부터 얘기를 좀 꺼낼까 합니다. 네. 야, 이 회사 주가가 이렇게 경이롭게 올라가기만 할 수 있을까? 그야말로 폰 미친 주가 아닐까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요. 엔비디아 주식 있다, 없다? 다행히 있습니다. 와, 있다. 박동원 교수님은 역시 말과 행동이 일치를 하시는군요. 그럼요. 예. 우리 프로그램에 나오신 그 당대 최고의 전문가분들이 천거했으니까 사실 더 믿었어야 되는데 제가 반을 안 믿어서 많이 못 담궜습니다. 주식 한 주도 없는 저는 뭡니까, 그럼. 중이 제 머리 못 깎아요. 네. 그러면 엔비디아 전망부터 좀 해볼까 예, 합니다. 이 회사의 급성장 예상은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급성장을 예상하지는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급성장한 주식을 교수님이 갖고 계시니까 방송 끝나고 커피는 당연히 얻어먹을 수 있을 거라고 이제 미루어 짐작을 합니다. 당연하죠. 필요 안 되죠. 소고기를 사 먹을 수 있을 근데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왜 예상을 못했냐라고 솔직히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지금 당장 하늘에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10년 전에 알파고 얘기 아시죠? 그럼요. 그게 벌써 10년이나 흘렀습니다. 네. 근데 알파고 시대와 지금의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은 동일합니다. 2013년에 챗GPT-4라는 것이 나오면서 네. 우리가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라고 봤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까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예상 못했었다. 네. 지금은 그 이상으로 인정을 하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인정 못했다라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일수록 더 예측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서서히 올라간 게 아니라 예. 작년 5월 달에 어느 날 갑자기 하고 일어났는데 주가가 급등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걸 미리 예측한다는 것은 너무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처럼 뭐 2조 달러가 넘는 시총을 기록한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을 능가하는 회사가 된다. 아마 이런 예상은 저도 사실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주식 가지고 계신 분은 우리 교수님 한 분이시네요. 그렇네요. 아니 우리 아. 방송을 왜 안 믿으신 거예요? 아유, 참. 속이 쓰리네요. 속이 쓰려요. 근데 GPU, 그러니까 그래픽 칩 만들던 회사였잖아요. 언제 이렇게 이런 빅테크 기업을 넘볼 정도로 AI의 상징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게 된 건지 그 역사부터 좀 알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GPU라는 것은 그래픽 카드 쉽게 얘기하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아들 그래픽 카드 안 바꿔준다고 제가 몇 번 싸웠던 건데 그때만 해도 GPU에 대해서는 엔비디아가 먼저 만든 게 아니라 소니에서 먼저 개발이 됐습니다. 소니에서 GPU라는 단어로 만들었었습니다만 엔비디아에서 이제 그래픽 카드 GPU라는 것을 대중화시켰던 선봉장이 된 거죠. 얘네가 D램을 만들자니 삼성전자가 있고 다른 걸 만들자니 TSMC가 있고 하다 보니까 게임 인구가 많으니 우린 GPU라도 만들어서 뭔가를 먹고 살자. 근데 이 GPU의 특성은 속도가 빠른 거예요. 정확도는 약간 떨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인공지능에 있어서 아직까지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속도전이거든요. 그래서 GPU가 이제 시대를 잘 만난 거예요. 제가 앞서 알고리즘은 10년 전과 동일하다고 했는데 동일한 알고리즘에 여기에 GPU가 들어옴으로써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이 실적 보면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은 AI 칩을 다 엔비디아에서 사서 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실적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비중이나 매출이 구체적으로 어디서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2월 21일 날 엔비디아가 4분기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4분기 매출액이 한 221억 달러 정도 나왔습니다. 이걸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한 30조 원 정도 되거든요. 어마어마한 이제 액수가 나온 거죠. 우리가 엔비디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사실 게임이거든요. 네. 게임에 들어가는 그래픽 카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마 알고 계신 것처럼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그래픽카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이 그래픽카드 매출은 전체 매출에서 이제 16%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전체 80% 정도의 매출이 데이터 센터에서 나올 만큼 이제는 완연하게 AI가 엔비디아를 주축을 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총이 2조 달러를 넘었을 만큼 커졌는데 이러한 확장성이 이제 더 무서운 게 얼마 전에 그 엔비디아의 CEO였던 젠슨 황이 1년 안에 클라우드 매출이 다시 2배가 될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마어마하게 매출이 커져가고 엔비디아가 그 중심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엔비디아 거만 사야 되는지 우리 삼성도 뭐 이거 만들어서 공급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다른 데 같은 경우 돈이 안 돼서 투자를 안 했었던 거예요. 삼성전자도 기술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예. 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D램 가지고 매출이 많은데 굳이 내가 HBM 할 필요가 있어?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에서 그전에 그래픽 카드에 필요한 HBM을 만들어 달라고 그럴 때 야 우리 이거라도 팔자라고 해서 만든 거고 엔비디아는 남들이 다 하지 않는 그래픽 카드라도 만들어서 팔자라고 했던 건데 이게 여기서 딱 맞은 거예요. 맞은 거예요. 임계점이 온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지금 B2B로 인공지능에 대한 서버를 늘리고 있습니다. 속도전이 붙은 겁니다. 이걸로 돈을 벌고 안 벌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 기업들이 어떤 걸 투자할 때는 돈을 버는 것에만 투자하지만 지금은 인공지능을 안 하면 도태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에 대한 서버를 늘려야 되죠.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개발하고 있고 다른 데가 개발하고 있지만 어느 세월에 되겠습니까? 일단 당장 급한 대로 엔비디아 걸 갖다 쓸 수밖에 없는 이 무서움 때문에 엔비디아 주가가 저렇게 고공행진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당장은 이 시장에 엔비디아의 물건밖에 없는 건 없는 사실이고 겁니다. 예.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비슷한 제품 만들면 언제든지 시장을 나눠 먹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로도 들려요. 우리가 이 얘기가 이제 그 공론화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가장 해피하신 분은 교수님이죠. 교수님은 그쵸. 이제 그럼 난 언제 팔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건데 네. 이게 공론화되기 시작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네. 거죠. 그러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여력은 이제 좀 버벅거릴 겁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쑥 올라왔다라면 네. 그게 이제 얼리 어답터들의 이제 조기 그렇죠. 이제 매수 네. 단계고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을 때 오히려 따라가기보다는 오. 많은 기업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과잉 공급을 필연적으로 만납니다. 그게 빠르면 내년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투자가 쉬운 투자에서 어려운 투자로 변할 수 있다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는 엔비디아를 보면은 테슬라 때 생각이 나요. 네. 예, 산업 초창기에는 정말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나다가 이제는 난이도가 높아진 투자가 됐거든요. 대표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지금 엔비디아 주가가 어떻게 보면 작년 초반부터 잡으면 거의 한 4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너무 비싸게 보이죠. 네. 근데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고평가를 판단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쓰는 게 PER이잖아요. 주가 수익 비율을 봐서 이게 너무 높으면 주가가 좀 비싸고 섹터 평균보다 좀 낮으면은 좀 싸다라고 하는데 지금 엔비디아의 PB개월 선행 PER 평균이 34배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엔비디아의 12개월 선행 PER 10년 평균치가 34배예요. 예. 그 말은 주가가 4배가 올랐는데도 평균치라는 거죠. PER 선행으로 보면. 그러면 그만큼 엔비디아의 이익이 따라왔다는 거거든요. 예. EPS가 그걸 쫓아서 왔기 때문에 이걸 단순하게 우리가 뭐 90년대 후반에 닷컴 버블과 비교하기에는 그때처럼 이익이 따라오지 못하는 주가의 성장이 아니라 이익이 따라 올라오면서 PER이 지금이 변함이 없다라고 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M7 기업들 중에서 가장 PER이 낮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본다면은 여전히 이제 사야 되는 관점은 맞는데 문제는 이제 난이도가 높아졌어요. 그렇죠. 난이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무턱대고 한 번에 모든 금액을 사기에는 이제 어려워졌고 조금 분할적인 관점에서 조금 이제 밀고 당겨야 되는 시기는 들어왔다. 이게 이제 중요한 점. 이게요, 실제로 투자해 보신 분들은 그 주식과 밀당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왜냐하면 제가 또 테슬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테슬라가 지금 한계를 갖고 있는 건 B2C 시장이에요. 예. 그러니까 소비자가 마음이 변하면 네. 안 팔리는 거지만 이거는 도태되지 않으려면 무조건 투자해야 되는 가장 무서운 시장이거든요. 여기서 난이도가 높아졌을 때는 적립식으로 가게 된다라면 평균 단가가 낮아지잖아요. 난이도가 높을 때 적립식으로 가는 거는 정말 좋은 전략이에요. 박정훈 교수님이 사셨을 때 적립식으로 사셨다면 땅을 추후회하고 일부라도 몰빵하신 분이 맞아요. 네. 근데 지금 들어간다라면 이 성장성을 믿고 적립식으로 들어간다라면 그건 오히려 정말 좋은 전략이다. 저는 그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지금은 하드웨어 쪽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네. 엔비디아, 하이닉스. 그러면 보통 받는 질문이 그럼 삼성전자는 왜 주가가 안 가요? 물어보거든요. 하드웨어가 옮기면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를 필두로 소프트웨어가 옮길 것이고 그리고 그다음에 넘어가면 운용체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이제 진짜 온 디바이스 AI로 갈 거거든요. 뒤쪽에 가면 온 디바이스 AI 쪽으로 삼성전자나 애플을 마지막에 승차를 하시면 딱 한 세트가 되지 않을까. 마침 하이닉스 얘기를 하셨으니까 확장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엔비디아와 함께 하이닉스도 날개를 달았고요. 엔비디아 못 사면 하이닉스 사겠다라는 국내 투자자분들도 계세요. 어떤 관계가 있는데 같이 오르는 건지 이 AI 반도체 개발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라고 하는 HBM 이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만드는 과정은 전공정과 후공정이 있습니다. 전공정이라고 한다면 실리콘 웨이퍼에다가 반도체를 막 입혀서 반도체를 만드는 게 전공정입니다. 예. 후공정으로 가면 이걸 잘라가지고 다양하게 포장을 해서 나오는 게 후공정인데 후공정에서 HBM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칩을 잘라낸 것을 위로 싼 게 HBM이에요. 그 기술이 우리가 탁월하다라는 거죠. 삼성전자도 HBM을 만들고 하이닉스도 HBM을 만들지만 엔비디아가 고전할 때 네. 옆에서 의리를 지켜준 하이닉스가 아. 이게 이제 서로 맞물리면서 전체 매출의 50%까지 지금 끌어올린 거예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지금 가장 큰 짐은 어깨에 쌓여있는 D램 재고인데 이 D램 재고가 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상태에서 HBM 매출이 막 일어나면서 서로 맞물리니까 하이닉스의 HBM이 지금 필수로 이렇게 화두가 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HBM 하면 우리나라에서도 HBM 장비의 대장주 역할을 해온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한미반도체인데요. 한미반도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 HBM 반도체는 얼마만큼 이 적충으로 쌓느냐의 부분인데 이걸 어떻게 잘 쌓느냐라는 것은 그 쌓여 있는 관계, 유기적 관계, 결합을 얼마나 잘 시키냐인데 여기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게 한미 반도체입니다. 우리가 기존의 반도체라고 생각하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그리고 전공정 업체들까지만 주가를 항상 움직였거든요. 예. 후공정 업체는 사실 이 AI 반도체가 나오기 전까지는 찬밥이었습니다. PC본도라는 장비를 가지고 한미 반도체가 매출이 1,000억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던 비중이 뭐 한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은 전체 매출의 한 35% 가까이를 이 TC본드라는 매출로 지금은 이뤄내고 있죠. 왜 삼성전자가 지금 이 부분에서 좀 뒤처지냐라고 하면 사실 그때 개발됐을 때는 이 반도체를 쓸 곳이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워낙 성능이 좋은데 소수의 연구 단위에서 쓰는 것 외에는 실제로 쓸 일이 없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이걸 좀 간과했던 부분이 있는데 TC본드라는 기술에 의해서 생산력을 확 높이면서 정말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이제 하나의 반도체에서 가장 큰 중요한 줄기가 된 거죠. 그쵸. 네. 그 삼성전자 말씀하셨으니까 여쭤볼게요, 소장님. 메모리 1위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삼성전자는 왜 HBM 시장에서 힘을 못 쓰는 건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메모리에서는 글로벌 1위인데 메모리라는 것은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20%밖에 안 돼요. 예. 나머지 다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시스템 반도체 1위는 TSMC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경영진들은 TSMC를 따라잡자라고 거기에 이제 신경을 썼던 거죠. 아. 그러다 보니까 뒤늦게 이제 이것을 개발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냉정하게 곱씹어봐야 될 게 뭐냐면 삼성전자가 지금 기술 개발을 해서 양산까지 가는 단계에서 예. 이미 인공지능의 1차 투자는 끝났을 가능성도 높다라는 거죠. 이 기술 개발과 이 지금 산업 사이클의 부분을 맞춰서 생각해야 된다. 결국 삼성전자가 해낼 거고 매출이 일어날 거지만 지금과 같은 퍼포먼스를 보이기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들에게는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이 점도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지금 현재 HBM 구도를 보면 삼성전자가 한 38% 정도 쉐어가 돼요. 그러면 나머지 한 50% 중반대를 하이닉스가 쉐어를 잡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이 부분이 그 HBM3E라는 5세대 제품이 나오면서 이제 언론 플레이가 굉장히 이제 시작이 됐죠. 삼성전자가 이 5세대 HBM 반도체를 작년 8월 달에 개발을 했고 올 2월 달에 양산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게 엔비디아의 납품 과정에서 미묘한 기류가 좀 발생했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 엔비디아의 수요를 만족을 못 시켰거나 삼성전자가 이제 표현을 좀 바꾼 게 6세대에서 하이닉스를 어느 정도 따라잡겠다는 표현을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본다면 아마도 5세대까지는 하이닉스의 독주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된다라고 보여지고 아마 6세대에서는 정말로 삼성전자 본격적으로 이제 맞불이 될 건데 최근에 이제 샘 올트만이 이제 방한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2월 말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페이스북의 저커버그가 왔었죠. 그러니까 둘 다 삼성전자 공장을 방문을 했었고 그만큼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가지는 위상 그리고 AI 반도체에서 SK 하이닉스가 가지는 위상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보고 우리도 이것을 어느 정도 위상을 찾기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어필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사실 최근에 대만의 TSMC가 이런 부분에 어필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이나 하이닉스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거 아닙니까? TSMC가 지금 엔비디아 GPU를 만들고 있는데 예. TSMC 전체 공장 중에 4분의 1을 돌려서 이걸 만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물량을 다 소화를 못해요.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입장에서 보면 TSMC랑 거래를 한다라는 게 미중 간의 갈등에 있어서 또 우려감들도 있는 거죠.
혼자 여기다가 오롯이 놔뒀다가 만약에 5월 20일 날 대만 총통이 취임을 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미국의 대선 구도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이게 TSMC가 언제든지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D램에 대한 기술로 확장한 HBM, 그다음에 GPU를 위탁 생산해낼 수 있는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많이 이런 CEO들이 찾아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합종연행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대표님은 어떤 예상하세요? 지금 현재 이 AI 반도체는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 그리고 HBM 반도체 하이닉스 그리고 마지막 공정 마무리하는 TSMC가 독점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깨려고 하면 기존의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도 마찬가지고 뭐 페이스북, 구글도 삼성전자와 어떤 연대를 좀 강할 가능성이 있고 결국은 이게 CPU나 GPU 메모리 반도체 모두가 하나 융합형되는 형태로 들어갈 건데 그렇게 되면 이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가 동시에 융합형으로 아우를 수 있는 기업이 중요한데 사실 거기는 삼성전자가 굉장히 유리합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를 모두 다 아우르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나온 또 합종 연회 중에 하나가 대만의 TSMC와 SK 하이닉스가 연대를 하겠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의 연대는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를 역시 융합형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하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합종 연회가 굉장히 복잡하게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 같습니다. 요즘 똑같이 주가가 좀 심상치 않은 것들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입니다. 요즘 이쪽 주식 흐름은 어때요? 그러니까 이쪽을 우리가 이제부터는 관심을 좀 기울이셔야 될 것 같아요. 인공지능도 이제 하드웨어를 까는 시간이에요. 제가 B2B 시장이 무섭다라는 게 너나 할 것 없이 까는 시장이 되는 건데 그 까는 시장과 더불어서 올해부터는 이걸 이용해서 돈을 버는 기업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알파벳이라든지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이들이 장악력이 커지면 이게 플랫폼 기업들이 무서운 게 그들이 장악해버리면 다른 플랫폼 기업들이 맥을 못 추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들이 이제 돈을 버는 시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근데 미국의 빅테크 회사들을 보면요. 매달 새로운 역사를 쓰는 것 같아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애플이나 테슬라는 이 빅테크 기업들이 요즘 급상승세를 못 쫓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될까요? 왜 그렇다고 보세요, 대표님? 그것 때문에 이제 M7에서 M5로 줄여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주가 흐름이 가장 좀 부진한 게 애플하고 아무래도 테슬라였죠. 예.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EV 전체 산업 자체가 지금 약간 침체기에 들어갔죠. M7 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1분기 가이던스가 하향 조정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고 처음 이 제품이 나오면 매니아층에서 매출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가 대중화하게 되기 직전에 매니아층이 판매가 감소되면 확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일반 소비자들이 사기 시작하면 다시 이제 상승하는데 아마 EV 전기차가 지금 현재 거기에 해당되지 않냐라는 부분에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주에 좀 큰 뉴스가 있었죠. 애플카를 포기하겠다라는 그렇죠. 부분이 나왔는데 저는 뭐 그게 좀 당연한 소식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애플카에 우리가 저주라고 표현했잖아요. 애플이 예를 들어서 뭐 세워간다고 발표를 하면 그 회사의 주가가 폭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애플카의 저주라고 했는데 아마도 애플도 AI 모멘텀이 이렇게 확장될지 몰랐을 것이고 지금은 발표 내용을 보니까 AI 쪽에 집중하겠다라는 의견을 좀 냈는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와 그리고 언젠가는 온 디바이스 AI가 AI의 중심에 설 건데 그때 아마 삼성전자와 애플이 또 한번 곽강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요. 이런 미국 주가 상승세가 정말 이런 얘기하기 싫습니다만 2000년대 초반에 IT 버블과 닮아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주가도 고점이다, 버블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고점이다, 버블이다, 아니다. 저는 아니다 보고요. 가장 큰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비디아 12개월 선행 PR이 주가가 이만큼 올랐는데도 10년 평균치와 일치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익이 많이 따라 올라왔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거고요.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생각보다 이번 그 4분기 실적 발표 시즌에 선전했던 이유가 이 오픈 AI가 생각보다 매출을 굉장히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당겨졌거든요. 소프트웨어 매출이 저 정도까지 벌써 나와라는 거였는데 그게 아마 마이크로소프트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 이게 지금 이제 하드웨어에서 시작해서 소프트웨어 이제 조금 열기가 옮겨가려고 하는 찰나고 이게 다시 이제 온 디바이스 AI까지 간다라고 보면은 그때 우리가 닷컴버블 얘기할 때는 사실 그 회사명을 테크로만 바꿔도 주가가 2배, 3배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와는 확연하게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그 가이드라인을 피터 린치가 이미 제시를 했습니다. 피터 린치가 PEG라는 개념을 나타냈어요. PEG는 PER을 이익 성장률로 나눈 거거든요. 근데 이전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PER이 32예요. 이익 성장률이 몇 프로? 34. 그러면
아직 PEG가 1 이하예요. 그럼 아직 성장 가능성 더 있다라는 겁니다. 예. IT 버블 때는 우리가 PR이 높았는데 이익 성장률이 못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PEG가 너무 높았던 거죠. 그럴 땐 투자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때와는 조금 다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PER 말씀 주셨지만 우리 IT 업종, 특히 빅테크 업종이나 미래 신산업 업종의 기업들은 PER만 보고 사면 참 겁이 나요. 맞아요. 그렇죠. 너무 높아요. 네, 너무 높아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PER이 훨씬 더 낮으면서 AI라든가 IT 관련하는 업종의 기업들도 많은데 전 세계 증시에 다 잘 나가고 있는데 우리 증시만 왜 이런 거예요? 근데 전 세계 증시에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도 우리가 얘기하는 빅테크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예. 30%가 넘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들이 30%가 끌어당기니까 미국도 대부분의 종목들은 주가가 못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그 신산업에 대한 경제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하드웨어 쪽만 있다 보니까 미국은 예.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다 있죠. 우리는 하드웨어만 있다 보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못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23년 기준으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4%였습니다. 예.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1.3%였습니다. 일본이 1.9%였거든요. 그렇다면 일단 경제 성장률만 놓고 보더라도 미국은 코끼리가 뛰어가는데 우리는 거북이처럼 기어가고 있는 거죠. 아.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기업의 이익이 생각보다 저조한 것도 하나의 그래서 디커플링이 일어나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경쟁 성장률이 미국보다 낮았던 적이 별로 없었잖아요. 네. 이번에 미국이 이제 그 사분기 GDP 성장률이 3.2% 발표했는데 우리보다는 거의 2배가 해당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만큼 일단 펀더멘털이 흔들렸다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외국인들이 사실 우리나라 주식을 작년까지 그렇게 많이 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올 1월 달부터 지금 이제 급속도로 많이 사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조금 탈출할 수 있는 기미는 나왔지만 그만큼 외국인들의 관심도에서 일단은 흥미도가 떨어졌다는 부분이고 항상 우리나라 주식이 왜 이렇게 저평가돼 있어? 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뭐 지정학적 리스크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지정학적 리스크는 우리보다는 대만이 훨씬 큽니다. 근데 대만은 우리보다 주가 흐름이 좋거든요. 왜냐고 따지면 배당률이 우리의 2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시가 배당률이 한 4% 되고 우리는 겨우겨우 맞춘 게 이제 2% 겨우 지금 넘어가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주주 가치를 좀 제고할 부분도 분명히 영향을 줬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국내 기업들이 AI 시대에 발빠른 생존 전략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좀 긍정적으로 주목해 볼 부분은 없는지 소장님 희망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예, 가치 투자자가 보는 기본적인 재무제표는 예. 1960, 70년대에 완성된 제조업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기 어려워요. 우리가 빅테크 기업들이 연구개발비를 쓰거나 광고선전비를 많이 쓰거든요. 이런 것들은 일회성 비용으로 다 떨어버리는 거예요. 감가상각을 안 합니다. 이익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익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광고선전비를 연구개발비처럼 나눠서 떨게 되면 오히려 이익이 늘어나게 되면 PR은 낮아지게 된다라는 네네.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대에 맞는 재무제표를 잘 봐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관점이고요. 그다음에 의료용 AI 기업들이 지금은 시가총액도 작고 매출도 작아요. 그렇지만 의료용 AI 기술들이 우리가 굉장히 빠릅니다. 스타트업에 대한 재무제표는 이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매출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의료용 AI 기업들은 매출이 2배씩 늘어나요. 그리고 이제 적자에서 탈피되는 순간이 와요.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무서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우리가 좀 포지셔닝이 애매하다라고 본다라면 의료용 AI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하나의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마 우리 도너리 BF에서도 AI가 앞으로 대세다라는 말씀 여러 차례 드리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AI를 기반으로 투자한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먼저 대표님. 저는 일단 이 AI 모멘텀의 확장성에 상단을 제한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주식을 한 30년 가까이 해오면서 후회되던 시절이 있거든요. 그중에 가장 큰 후회되던 부분이 우리가 2005년, 4년, 6년 요때 그 흔히 얘기하는 굴뚝주가 리밸런싱 될 때 네. 그때 주가를 보면 현대중공업이나 포스코 같은 기업이 뭐 10,000원, 20,000원, 30,000원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게 10배, 20배 올랐거든요. 이 메가 트렌드라는 트렌드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단은 항상 그 오버슈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같은 AI 모멘텀도 사실 여기서 우리가 오히려 저는 하반기로 갈수록 우리나라 기업들 수혜가 커질 거라 보거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결국은 이 메모리 반도체 쪽에 중심을 잡는 기업들은 아마도 지금은 엔비디아 중심이지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모든 기업들이 AI 반도체를 다 출시하면서 거기에 메모리 반도체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다 공급을 할 텐데 네.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카카오를 2020년 2월에 샀었습니다. 예.
그리고 코로나가 터졌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2020년 하반기부터 올라가면서 10만 원짜리 70만 원 간 거거든요. 예. 주식을 사고 빨간불이 펴지면 그때부터 심장이 벌렁벌렁거려요. 맞아요. 여기 도망갈까 봐. 그래서 아주 떨어지면 마음이 편한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익은 스스로 지킨다라는 증시 경험이 이제 거기서 나온 건데 저는 이 모멘텀은 이제부터 굉장히 시작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좀 구분해 드릴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가격에서 10%가 빠지면 판다라는 생각만 갖고 있으면 언제든지 올라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템포 늦추셔서 보시면 좋은 기업들은 많이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 엔비디아의 독점은 당분간 계속된다. 근데 이 독점이 깨지는 신호가 나올 때쯤에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구나. 그 신호가 어디서 나올지 공부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